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을 잘 몰랐던 미국 출신의 한 교수, 그런데 그가 베트남 산골 마을에서 한국의 정서를 발견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 한국계 교수, 한국은 그저 부모님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트남 북부의 산골 마을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합니다. 말투, 제사, 음식, 놀이까지. 놀랍게도 한국과 너무 닮아 있었던 그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정서적 연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흠몽족이라는 민족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정서를 다시 발견하게 된 한 교수의 특별한 여정을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처음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미국 UC 버클리에서 동양 언어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에게서 받은 이메일 한 통이었습니다. 제목은 무척 평범했죠. 코리언 이모셔널 헤러터지 어멍몽 피펄? 흠몽족 안에 한국의 정서적 유산이 남아있는 걸까? 하지만 짧은 한 문장이 던지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어떤 깊은 정체성의 울림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주인공은 다니엘 윤 교수.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한국계 2세로 학창 시절부터 언어와 문화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가끔 한국어로 다투거나 농담을 나누는 것을 들었지만 본인은 한국어를 배우지 못한 채 자랐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체성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항상 미국인으로 규정했고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지 부모님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2023년 초 갑작스럽게 베트남 북부의 산악지대 라오카이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UC 버클리에서 주관한 아시아 소수민족 언어구조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과제는 베트남 소수민족 중 하나인 흠몽족의 언어체계와 감정 표현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학술적 작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조적 언어학적 접근으로 흠몽어에 나타나는 감정 표현의 문법 패턴을 조사하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와 비교하는 정도였죠. 개인적으로는 그저 CV에 넣을 괜찮은 연구 하나 더 한다는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라오카이의 깊은 산속에서 처음으로 흠몽족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을 때 그들의 말투는 어딘가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억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끝을 살짝 올려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듯한 말법. 이건 어릴 적 어머니가 집에서 쓰던 한국어의 말투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비슷하게 들렸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대접받고 그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조상을 기리는 의식에 참여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 흠몽족과 함께한 식사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다양한 반찬, 함께 나누는 국물 요리, 서로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주는 배려. 게다가 술잔을 돌릴 때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히 주고받는 예절은 그에게 한국의 제사 문화를 강하게 연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놀 때 부르는 짧은 민요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 노래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리듬이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할머니가 예전에 읊조리던 아리랑의 리듬을 베트남 고산지대에서 다시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직감. 그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잠도 자지 못한 채 녹음한 음성과 영상, 그리고 사진들을 정리하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을 장로들과의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자신이 미리 준비해온 몇 가지 감정 표현 관련 질문을 시작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뜻밖의 이야기가 장로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먼 옛날 눈이 자주 내리는 북쪽 땅에서 이곳으로 왔다네. 그곳엔 말 잘하는 장수들이 많았지. 삼국의 전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내려왔다고도 했지. 순간 다니엘 교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연구 메모장 한가운데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이건 단지 언어 연구가 아니다. 정서적 유전자 민족의 감정 코드가 연결돼 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학문적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추적하는 감정의 여정 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다니엘 교수의 연구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언어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오래된 기억을 복원하듯 감정의 조각들을 하나씩 모으는 순례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가 뜨면 장로들의 아궁이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이들과는 들판에서 놀며 동요와 전통 게임을 익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이들의 감정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뻐도 너무 크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끝을 살짝 올리며 그랬어요? 참 좋았겠네요. 같은 식의 부드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이건 한국의 정서 문화와 너무 흡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로에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장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마음이 다친다네. 그러니 마음이 상했을 땐 차라리 노래를 부르지.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마음이 불편할 때 부르는 짧은 가락의 민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민요의 가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 바람을 따라 내려왔지. 고향은 흰 눈 속, 산의 그림자. 말 없는 전사, 따뜻한 말을 잃지 않았네. 다니엘 교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는 고구려의 유민들이 바람을 따라 내려와 만든 민족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북쪽, 말 없는 전사, 따뜻한 말. 이 세 가지 상징은 그가 알고 있던 한국적 정서의 기원과 놀랍도록 겹쳤습니다. 이건 분명히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의 구조가 같다는 건 그 감정이 만들어진 문화의 궤적이 같았다는 뜻이죠. 그날 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조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로 정이라는 단어를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 단어가 자신의 가슴 깊숙이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묻는 여정이라는 것을. 베트남 북부 라오카이 산악지대. 고도가 높은 만큼 아침 안개는 늘 짙었고 흠몽족 마을은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니엘 윤 교수는 그 안개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정서의 실루엣을 좇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주목한 것은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 정서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예컨대 흠몽족은 누군가를 다정하게 부를 때 야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나이와 역할을 기준으로 존중의 별칭을 사용합니다. 아이도 어른을 부를 때는 작은 어머니, 큰 형님이라고 부르고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에 끼어들기보다는 눈을 마주치고 천천히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하던 한국계 가족 내의 대화 예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냥 언어적 패턴을 넘어서 감정의 흐름을 존중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한국적이었어요. 특히 참는다는 개념이 긍정적 정서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매우 유사했죠. 식사 문화에서도 그런 정서 구조는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가정의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식사는 낮은 테이블 위에 둘러앉아 진행되었고 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본능적으로 이건 거의 한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학자적 객관성을 지키기 위해 일단 묵묵히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며 집안 어른이 했던 말이 그를 또 한 번 멈춰 세웠습니다. 우리 조상님도 이런 상을 좋아하셨어. 항상 따뜻한 음식은 마음도 데운다고 하셨지. 이 말은 그가 과거 한국어 교재에서 봤던 조상 제사철에 어머니가 하던 말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조상, 따뜻함, 마음, 이 세 단어가 반복되며 전해지는 정서의 결은 더 이상 단순한 유사성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장로들과의 대화에서 음식의 의미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때 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식은 말 대신 쓰는 감정의 도구일세. 특히 나물은 땅의 이야기를 담고 국은 눈물의 온도를 닮았지. 그 말을 듣고 다니엘 교수는 한국 음식에서 국이 빠지지 않는 이유를 직감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건 단지 요리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구조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날에는 흠몽족 아이들과 함께 전통 놀이를 관찰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줄을 돌리며 부르던 노래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조상 이야기와 감정 표현이 담긴 노래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조상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춤추고 있었어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가 기억하던 한국 문화 속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 곧 정이라는 개념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 흠몽족의 문화에는 단순히 한국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구조와 흐름이 똑같이 내재돼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오래전 북방에서 내려온 고구려 유민들의 정서가 이 산악지대에서 형태를 바꾸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며칠 뒤 다니엘 교수는 특별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장로인 응우옌 노 씨의 집에서 열리는 정령혼 제례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은 흠몽족이 1년에 한 번 조상들의 정령과 마음을 나누는 행사로 외부인에게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비밀스러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는 연구자로서의 호기심은 물론 점점 깊어지는 감정적 연결로 인해 이 제례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장로의 집에 도착하자 작은 방 안에는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제사상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례가 시작되자 그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먼저 장로가 향을 피우고 두 손으로 공손히 절하며 읊조린 한 문장. 삼국의 용사들이여 눈 덮인 고향의 산을 잊지 마소서. 다니엘의 손에 들린 노트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삼국 용사, 눈 덮인 고향, 이건 그냥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실제의 역사, 곧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이 이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감정의 경랑 속에서 의식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제례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장로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 조상님들에 대한 기억인가요? 장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지. 우리 조상은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말을 타고 산을 넘었고 눈이 그치지 않는 고향을 떠났다고. 그 후부터 우리 집안은 언제나 말하지 않아도 느끼는 마음을 소중히 여겼다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방식이었지. 그 말을 들은 다니엘 교수는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은 고대 한국인의 정서적 DNA가 지금 이 땅에 다른 형태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연구 메모장을 꺼내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논문을 위한 문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감정적 귀환을 기록하는 기록물로서의 메모였습니다. 그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의 조국을 보고 있다. 라오카이의 고요한 밤, 다니엘 윤 교수는 장로의 집에서 열린 정령혼 제례 이후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연구는 이미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써내려가는 여정이 되었고 그는 점점 이 마을의 정서에 동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작지만 뼈아픈 사건이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마을의 작은 축제가 열리던 날 다니엘은 한 노부부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의상 끝까지 다 먹으려 애썼지만 갑자기 오래전 미국에서 받은 치과 치료의 보철물이 떨어져 나가며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음식을 더는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있던 마을 아낙 몇몇이 웅성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우리 음식을 싫어하나 봐. 속이 좋지 않다더니 그냥 핑계였던 거 아니야? 그 말은 다니엘에게 너무나 생생히 들려왔고 갑작스레 쏟아지는 외부인이라는 벽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괜찮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라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천막 속에서 내가 아무리 이들의 문화를 이해한다고 해도 결국 나는 이방인일 뿐일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꺼낸 말은 한국어로 내뱉은 단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정결국 그건 나한테 없던 건가?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에서의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아까 그 노부부가 다니엘의 천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건 그가 며칠 전 제대로 먹지 못했던 동그란 쌀떡과 따뜻한 육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니엘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네. 그날 당신 얼굴이 창백한 걸 보았어야 했는데 오해했지. 하지만 내가 남긴 젓가락의 방향을 보고 알았네. 우리 방식대로라면 그건 미안하고 고맙다는 표시였거든.
순간 다니엘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그날 식사를 마치며 무의식적으로 젓가락을 그릇 위에 가로로 얹어둔 방식은 어릴 적 어머니가 식사 후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미 없는 행동이지만 이곳에서는 정서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서적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건 그가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정서 속 깊이 새겨져 있던 정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쌀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처음으로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 말에 노부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낙네들은 그를 다시 품 안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가 느꼈던 외로움, 단절감, 그리고 오해는 그렇게 하나의 정서적 코드로 풀려나가며 더 깊은 감정의 연결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노부부가 돌아간 후 혼자 천막에 앉아 오래도록 자신이 적어온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기록한 수많은 언어 자료와 문화 관찰 메모들을 넘기며 이제 그것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속엔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흔적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민족의 정서적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 첫 장을 다시 열고 원래 적어두었던 문장을 천천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흠몽족의 감정 표현 구조 분석이라는 문장은 점점 흐려졌고 그 위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적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연구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는 정서의 지도이다. 다음 날 그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마을 회관에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한국어로 짧은 연설을 시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저는 정이라는 감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운 것이 아니라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과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몇몇 노인들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마을 아이들은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완벽하게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마을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밤안개 속에서도 산 능선을 따라 빛나는 별들이 있었고 그 별들은 마치 고구려의 정령들이 오늘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듯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연결되었다. UC 버클리의 캠퍼스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조용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교내의 한 연구실 창가에 앉은 다니엘 윤 교수는 손끝으로 오래된 수첩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수첩 속에는 단순한 언어의 기록이 아니라 감정의 층위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궤적처럼 한 장 한 장이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그는 라오카이에서 돌아온 이후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엇이 자신을 그렇게도 강하게 끌어당겼는지, 왜 흠몽족의 따뜻한 말투와 음식, 정제된 억양이 자신에게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를 곱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문화 인류학적 보고서로 남기지 않겠다고. 이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정서의 여정이자 나아가 감정의 DNA를 통해 민족의 기억을 복원하는 시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이모셔널 신텍스 언드 에스닉 메모리 에이전이 스루 더 몽마이너스 코리언 커넥션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 민족학회에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수백 명의 청중 앞에 서게 되었죠. 스크린에는 흠몽족 마을의 사진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장로가 손을 모으고 제례를 올리는 모습, 아이들이 민요를 부르며 웃고 있는 장면, 그리고 산 안개 속에 잠긴 마을의 풍경까지. 다니엘 교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구조이고 감정의 흐름이며 기억의 저장소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는 한 민족의 감정 구조 속에 또 다른 민족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어 흠몽족의 감정 표현 방식과 한국인의 정서 구조를 비교하며 억양, 언어 끝맺음, 제사의 방식, 나이와 지위에 따른 대화 예절 등이 단순한 문화적 유사성이 아닌 정서적 유산임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제례 중에 들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삼국의 용사들이여, 눈 덮인 고향의 산을 잊지 마소서.
이 말은 저에게 단순한 종교적 구절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정서적 암호로 다가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곧 조용하지만 강력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발표는 기존의 언어학과 민속학의 경계를 허물며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 언론 매체와 다큐멘터리 제작사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고, 그는 흠몽족과 한국의 연결성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자문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학문적 성과가 아닌 가정 안에서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딸 에이미의 숙제를 도와주던 중 문득 정이라는 단어를 적어보게 했습니다. 이건 한국어로 정이라고 해. 그냥 사랑이랑은 달라. 누군가를 오래 알고 마음이 이어져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야. 에이미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이 있어? 나는 아빠를 오래 알고 있으니까. 그 말에 다니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민족의 정서 구조를 논했던 그였지만 정작 정이라는 감정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이는 그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직접 보여줘야겠다고. 딸이 흠몽족 마을을 이해하기 전 한국의 정서를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몇 달 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의 고궁을 둘러보고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먹고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가을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가고 싶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민속촌. 그곳에는 아직 제사 문화가 살아있고 할머니들이 된장찌개를 끓이며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삶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에이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송편을 만들었고 전통 놀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한옥마루에 앉아 다니엘이 설명한 정의 의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빠, 여긴 좀 이상해. 말은 못 알아듣는데 마음은 알아들을 수 있어.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산등성이 너머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는 그 순간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돌아왔다. 그리고 내 딸도 지금 이 감정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날 밤 그는 민속촌의 할머니와 함께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어릴 때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젠 제 가족에게도 이 문화가, 이 정서가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은 배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마주 앉아 따뜻하게 나누는 거지. 다니엘 윤 교수의 여정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학자가 아닙니다. 이제 그는 정서적으로 한국과 연결된 사람이며 그 정서의 실체를 이해하는 가장 인간적인 언어학자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은 언어와 문화의 표면 넘어 정서의 구조 속에 살아있다. 그 정서를 따라가면 뿌리가 닿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흠몽족의 정서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한국인의 마음을 발견한 다니엘 교수. 그는 이제 학자가 아닌 정서로 한국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말투, 제사, 음식 속에 흐르던 정,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던 연결의 증거였습니다. 이 감정의 기억, 당신도 느껴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또 어떤 한국의 모습이 펼쳐질까요? 한국을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뒤흔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